여러분은 지금 EBS 오디오북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고전 읽기가 방송됩니다. 고전 읽기에서는 새로운 작품이죠.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드릴 텐데요. 1902년 20살이 채 되지 않은 한 시인 지망생이 자신의 습작시들과 함께 속내를 털어놓은 한 통의 편지를 28살의 시인 릴케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두 사람 간의 편지는 1908년까지 지속되는데요. 이 편지들에서 드러나는 릴케는 한 선배 시인으로서의 조언자지만 또 자신의 문학, 시에 대해서 진솔하게 고백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릴케는 젊음과 시라는 주제와 더불어 사랑과 성, 고독, 죽음, 예술, 나아가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문제들을 개진하고 있는데요. 그럼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을 들어보시죠. 때는 1902년 늦가을, 비인의 노이슈타트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 안의 공원. 아주 늙은 밤나무 아래에서 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책 읽기에 빠져 있었던지 저는 우리 사관학교 교수진 가운데 유일하게 민간인 신분으로 학식이 깊고 호의적인 호라체크 교목께서 곁에 와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분은 제가 들고 있던 책을 받아 표지를 살펴보시더니 머리를 가로저으셨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집이라고? 그분은 뭔가 생각하는 투로 물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여기저기 책장을 넘기며 몇 편의 시를 훑어보신 다음 상념에 젖은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시더니 마침내 머리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르네 릴케 생도가 시인이 되었단 말이지. 그때 저는 15년도 더 전인 어느 해 부모님이 장차 장교가 되라고 상트펠텐 육군 유년 실과학교에 입학시켰다는 홀쭉하고 창백한 소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호라체크 목사님은 그곳 교목으로 재직 중이셨다는데 자신의 옛 생도를 아직도 자세하게 기억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를 조용하고 진지하며 재능이 뛰어난 소년으로 묘사했습니다. 소년은 혼자 떨어져 있기를 좋아했고 기숙학교의 구속을 참을성 있게 견뎌냈으며 4년 후에 다른 생도들과 함께 메리시 바이스키르엔에 있는 육군 고등실과학교로 진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의 체질이 저항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그 때문에 그의 부모님은 그를 군사학교에서 데리고 나와 고향 프라하에서 계속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의 인생 행로가 어떤 모습을 그렸는지는 호라체크 목사님도 모르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때 저의 습작 시들을 라이너 마리아 릴케에게 보내 그의 판단을 부탁하기로 결심한 데에는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20살도 채 안 된 나이에 저의 성향과는 정반대라고 느껴지는 직업의 문턱 바로 앞에서 저는 누군가에게, 아니, 나의 축제를 위하여라는 시집을 낸 시인에게서 이해를 구할 수 있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래 뜻한 바는 아니었지만 저의 시와 더불어 편지 한 통을 동봉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제 속마음을 그렇게 솔직하게 드러낸 적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답장이 오기까지는 몇 주가 흘러갔습니다. 파란색으로 봉인된 편지에는 파리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었고 묵직한 무게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겉봉에는 깔끔하고 아름다운 또렷한 필체가 보였는데 편지 본문도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그와 똑같은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의 규칙적인 서신 교환은 1908년까지 계속되었고 그러다가 점점 뜸해지면서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눈물겹게 염려하면서 내가 빠져들지 않도록 지켜주려고 했던 그 영역으로 인생이 저를 몰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여기 실린 10통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들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생활하고 창작했던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젊은이들, 발달 중인 오늘과 내일의 많은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상에서 한 분뿐인 대가가 말씀을 하시니 저 같은 소인은 입을 다물어야겠습니다. 베를린에서 1929년 6월 프란츠 크사버 카푸스. 파리 1903년 2월 17일. 존경하는 카푸스 씨, 당신의 편지는 며칠 전에야 나에게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 담겨 있는 크고 다정한 신뢰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 이상의 다른 말은 할 수가 없군요. 당신의 시에 대해서는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평도 나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을 접하는데 비평의 언사보다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비평이 언제나 크고 작은 오해로 끝나고 마는 것은 차라리 다행입니다. 모든 사물들은 우리가 대체로 그러려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파악되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말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예술작품들이며, 이 예술품들은 우리의 삶이 덧없이 흘러갈지라도 그 생명을 지속하는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쓴 시들이 좋은지를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묻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었겠죠. 당신은 그 시들을 잡지사에 보낼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시와 비교하기도 하고, 어떤 편집인들이 당신의 습작을 거절하면 불안해할 것입니다. 이제 내게 충고를 허락했기에 나는 당신에게 그 모든 일을 그만두라고 부탁하겠습니다. 당신은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충고하거나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든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에게 글을 쓰도록 명령하는 그 근거를 탐구하십시오. 그 근거가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글쓰기가 좌절되었을 때 과연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밤 가장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글을 써야 하는가? 답을 찾아 당신의 내면으로 깊이 파고드십시오. 그리고 그 답이 긍정적이라면 당신이 그 심각한 질문을 강력하고 단순하게 나는 써야만 한다라는 말로 응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을 그 필연성에 따라 세우십시오. 당신의 삶은 아주 하찮고 무심한 순간까지도 이 충동의 표시와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연에 다가가십시오. 그러고는 당신이 보고 체험하고 사랑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마치 최초의 인간처럼 말해보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충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당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당신의 삶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 깊은 곳을 살펴보라. 그 근원에서 당신은 창작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답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예술가의 소명을 받은 것으로 입증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밖에서 주어질 수 있는 어떠한 대가를 묻지 말고 그 짐과 크기를 짊어지십시오. 창조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가 되어야 하며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안에서 그리고 그가 연결되어 있는 자연 안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처럼 당신의 내면으로 당신의 고독 속으로 내려갔다가 시인이 되기를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이러한 내면 성찰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당신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고유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풍요롭고 드넓은 인생이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당신께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그에 합당하게 강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끝으로 당신에게 충고하고 싶었던 것은 당신의 발전 과정을 조용하고 진지하게 성숙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시선을 향하고 바깥에서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심하게 당신의 발전을 해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문들은 오직 당신의 가장 고요한 시간에 가장 내밀한 감정만이 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편지에서 호라체크 교수님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나는 기뻤습니다. 나는 그 친절한 학자분에게 큰 존경심과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이 같은 나의 마음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아직까지 나를 기억하신다니 얼마나 친절하고 고마운 일인지요. 당신이 친절하게도 나를 믿고 보내주신 시들을 동봉하여 당신께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보여주신 크고 진심 어린 신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 솔직한 알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답장으로 낯선 사람으로서 부족하나마 당신의 신뢰에 보답하려고 했습니다. 무한한 존경과 성의를 다하여 라이너 마리아 릴케 드림. 이탈리아의 피사 근교 비아레조, 1903년 4월 5일. 친애하고 존경하는 카푸스 씨, 당신이 2월 24일자로 보내주신 편지를 내가 오늘에야 고맙게 기억하게 된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동안 몸이 아팠습니다. 딱히 병이 났던 것은 아니지만 유행성 감기에 걸린 것처럼 무기력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태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이곳 남쪽 바다로 떠나왔습니다. 예전에도 이곳의 좋은 기후가 도움이 된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나는 아직 건강하지 못하고 글을 쓰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 몇 줄 안 되는 글이지만 길다고 봐주기 바랍니다. 물론 당신은 당신의 편지가 매번 나를 기쁘게 하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답장이 가지 않을 때가 있더라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사물에 대해 우리는 이름도 없이 고독하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하거나 도움까지 줄 수 있으려면 많은 일이 일어나야 하고 또 많은 일들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번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물들 전체가 하나의 배열 구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당신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반어법입니다. 반어법의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특히 비창조적인 순간에는 그러지 마십시오. 창조적인 순간에는 삶을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해 보십시오. 순수하게 사용한다면 그것도 순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반어법에 너무 익숙하다고 느낀다면 그것과의 친숙성이 점점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런 다음 크고 심각한 대상들로 눈을 돌리십시오. 그 앞에서 반어법은 작아지고 매우 난처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물의 깊이를 추구하십시오. 반어법은 결코 그곳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반어법으로 위대한 일의 언저리까지 가게 된다면 이러한 방식의 이해가 당신 본질의 필연성에서 나온 것인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심각한 사물들의 영향 아래에서 반어법은 우연한 것일 경우 당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실제로 당신이 타고난 것일 경우 더욱 강해져서 하나의 진지한 연장이 되어 당신의 예술을 만들 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수단의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둘째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책들 가운데 내게 꼭 필요한 책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내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내가 지니고 있는 물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책들은 지금도 내 곁에 있는데 성경과 덴마크의 위대한 작가 야콥센이 쓴 책들이 그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작품들을 알고 있을지 궁금한 생각이 드는군요. 당신은 그의 책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일부분이 훌륭하게 번역되어 레클람 출판사의 문고판으로 출판되었으니까요. 야콥센의 6편의 노벨레라는 작품집과 소설 닐스 르네를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작품집에서 모겐스라는 첫 번째 노벨레를 읽기 시작하십시오. 하나의 세계가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한 세계가 지닌 행복과 풍성함과 불가사의한 위대함이. 한동안 이 책들 속에서 살아보십시오. 당신이 거기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 있다면 배우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책들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사랑은 몇천 배가 되어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장차 어떻게 되건 그 사랑은 당신의 경험과 실망과 기쁨이 자아내는 모든 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실이 되어 당신의 성장의 작물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창작의 본질에 대하여 그 깊이와 영원성에 대하여 누구한테서 배웠는가를 말해야 한다면은 내가 들 수 있는 사람은 단 둘뿐입니다. 위대한, 정말 위대한 시인 야콥센과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입니다. 특히 이 조각가는 오늘날 생존한 모든 예술가들 중에서 최고입니다. 하시는 모든 일마다 행운이 따르길 바라며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탈리아 피사 근교 비아레조 1903년 4월 23일 친애하고 존경하는 카푸스 씨, 당신이 부활절에 보낸 편지가 저에게 많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당신에 대한 좋은 소식을 많이 담고 있었고 또한 당신이 야콥센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 예술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보니 내가 당신의 삶과 거기서 오는 수많은 의문들을 이 풍성한 세계로 이끈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신에게 닐스 르네라는 소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주 훌륭하고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자주 읽을수록 그 안에 인생의 아주 은밀한 향기에서부터 그 가장 무거운 열매가 지닌 충만하고 큰 맛까지 모두 다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기엔 이해되지 않았거나 잡아보지 않았거나 경험해보지 않았음직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한 회상에 떨리는 여움 속에 인식되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체험도 지나치게 작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사건도 마치 하나의 운명처럼 전개됩니다. 운명 자체가 놀라운 폭넓은 직물과도 같아서 그 안에서 한 올의 실은 한없이 부드러운 손길에 이끌려 다른 한 올의 실 옆에 놓이고 다른 수백 올의 실이 그것을 안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책을 처음으로 읽는 그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책 속에 있는 수많은 놀라운 사건들 속을 마치 새로운 꿈속처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라도 사람들은 언제나 똑같이 경탄하면서 이 책들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 책들은 경이로운 힘을 잃지 않을 것이며 독자에게 처음으로 쏟아부은 동화적인 요소를 전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책들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더욱 고마워하며 더 잘 그리고 더 단순하게 관조하게 될 것이며 삶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질 것이고 그 인생이 더 복되고 더 위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중에 마리 그루베의 운명과 동경을 그린 놀라운 책을 읽어야 하고 야콥셈의 편지글과 일기와 단장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들을 읽어야 합니다. 이 시들은 무한한 울림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 장미가 서 있어야 하는데 라는 작품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물론 그 서문을 쓴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감히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옳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에게 바로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미학적 비평문을 읽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생명 없이 경직되어 돌처럼 딱딱하고 무의미한 편파적 견해이거나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는 교묘한 언어 유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술작품은 한없이 고독한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비평으로는 그것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예술작품을 이해할 수 있고 간직할 수 있으며 예술작품에 대해 올바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설명이나 서평 또는 소개의 글을 읽더라도 그때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느낌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시오. 설사 당신이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신 내면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성장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을 천천히 다른 인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판단이 방해를 받지 않고 나름대로 조용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런 발전은 모든 진전과 마찬가지로 깊은 내면에서 나와야 하며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억압되거나 재촉당할 수 없습니다. 견디고 잉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인상과 감정의 모든 싹이 온전히 가슴 속에서, 어둠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불가사의 속에서 완성되도록 하고 깊이 겸허한 마음과 인내심을 지니고 새로운 명징성이 분만되는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술적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해할 때도 그렇고 창작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거기엔 시간으로 재는 것도 없으며 세월도 소용없습니다. 1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계산하거나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 나무처럼 성숙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는 수액을 재촉하지 않고 봄날의 폭풍 속에도 안심하고 서서
그 폭풍 뒤에 여름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따위의 불안을 갖지 않습니다. 여름은 그래도 옵니다. 그러나 여름은 오직 마치 영원히 앞에 놓여 있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근심 없이 조용하고 오래 참는 자에게 옵니다. 나는 그것을 매일 그리고 고통들 가운데에서 배웁니다. 나는 그 고통들이 고맙습니다. 인내, 그것이 전부입니다. 리아르트 데멜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그의 책을 읽을 때마다 피상적으로 내가 아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페이지에서 좋은 구절을 발견해도 다음 페이지를 읽기가 겁이 납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다시 모든 것을 파괴해버려 매혹적인 것도 형편없는 것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열정적으로 살며 시를 쓴다라는 말로 그의 특징을 아주 훌륭하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예술적 체험은 믿을 수 없을 만치 성적 체험, 그 고통과 쾌락에 가깝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현상은 원래 똑같은 동경과 행복의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정이라는 말 대신 교회의 오류에 의해 의심받는 의미가 아닌 크고 넓고 순수한 의미에서의 성이라는 말을 써도 된다면 그의 예술은 매우 위대하고 한없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의 시적인 힘은 크고 원초적 본능처럼 강력하며 그 안에 걷잡을 수 없는 고유의 리듬을 지니고 있고 화산처럼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언제나 아주 정직하거나 꾸밈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창작하는 사람에게 정말 가장 어려운 시험 중의 하나입니다. 그가 자신이 지닌 최선의 미덕으로부터 그 솔직성과 순결성을 없애지 않으려면 그는 그런 미덕을 의식하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그 시적인 힘이 그의 본질에 도취되어 성적인 것이 되면 그것이 필요로 하는 만큼 완전하게 순수한 인간을 찾지 못합니다. 거기엔 완전히 성숙하고 순결한 성의 세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인간적이지 못하고 남성적일 뿐이며 욕정과 도취와 흥분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의 세계는 남성이 사랑을 왜곡시키고 부담스럽게 만든 낡은 편견과 오만이 잔뜩 실려 있습니다. 남자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남자로서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성적인 감수성에는 무엇인가 편협한 것, 야만적으로 보이는 것, 원한에 찬 것,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못한 것이 들어있고 그것이 그의 예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그 예술을 모호하고 의심스러운 것으로 만듭니다. 그의 예술은 결함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열정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예술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위대한 것을 마음속 깊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길을 잃어 데멜의 세계를 추종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데멜의 세계는 끝없이 고통스럽고 간통과 혼란으로 가득하여 이 일시적인 슬픔보다 더 괴롭기는 하지만 위대한 것으로 나아갈 더 많은 기회와 영혼에 대한 더 많은 용기를 주는 진정한 운명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책들에 관해서인데 나는 당신을 기쁘게만 할 수 있다면 그걸 다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매우 가난합니다. 그리고 내 책들은 한번 출간된 것은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그 책들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책들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쪽지에 최근에 출간된 내 책들의 제목과 출판사의 이름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카푸스 씨, 기회가 될 때 그 가운데 몇 권을 주문하는 것은 당신께 위임하겠습니다. 내 책들이 당신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브레멘 근교 보릅스베데 1903년 7월 16일. 고통에 짓눌리고 지친 몸으로 열흘 전쯤 파리를 떠나 북쪽에 탁 트인 평야로 왔습니다. 이곳의 드넓음과 고요함, 그리고 하늘이 나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로 오는 내내 비가 줄기차게 내리더니 오늘에서야 날이 개어 거친 바람이 불어대는 땅 위에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밝아진 이 순간을 틈타 당신에게 안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친애하는 카푸스 씨, 당신한테서 편지를 받고도 한참 동안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편지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잊기는커녕 그것은 다른 편지들 틈에서 발견할 때마다 다시 읽어보게 되는 그런 편지였으며, 읽다 보면 당신이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5월 2일자 편지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당신도 생각이 나겠죠? 이 먼 곳의 정적 속에서 지금처럼 당신의 편지를 읽을 때면 삶에 대한 당신의 불안한 생각은 파리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 마음을 뒤흔들곤 합니다. 파리에서는 사물을 진동시키는 지나치게 큰 소음 때문에 모든 것이 다르게 들리고 다른 여운을 남기죠. 그와 달리 사방으로 거대한 대지가 놓여 있고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이곳에서 나는 내면에 고유의 생명을 지닌 그 의문과 감정에 대해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대답을 해줄 수 없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말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거의 지각할 수 없고 형언하기 힘든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면 헤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당신이 지금 내 눈을 편히 쉬게 해주고 있는 것과 유사한 대상에 의지한다면 해결책이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자연에, 그리고 자연의 단순한 것에, 거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작으면서도 크고 무한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에 의지한다면, 당신이 하찮은 것에 그와 같은 애정을 갖고 아주 소박하게 이용자로서 빈약해 보이는 것에 신뢰를 얻고자 노력한다면 모든 것이 더 쉽고 조화로워지며 어딘가 모르게 더 유화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깜짝 놀라 뒤에서 멈칫거리는 이성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의식 속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젊고 무엇보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당신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잠겨있는 방이나 낯선 언어로 쓰인 책과 같이 의문 자체를 즐기도록 노력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를 답을 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이든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의문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먼 어느 날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답 안으로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한테는 기쁨이 넘치고 순수한 방식으로 삶을 발전시키고 조형해 나갈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자신을 키워나가되 큰 믿음을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당신의 의지나 내면의 어떤 위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절대 거부감을 갖지 마십시오.
성이라는 건 물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원래 어려운 것이며 진지한 것은 거의 모두 어렵고 또 어느 것이나 다 진지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성향 내지 기질, 자신의 경험과 어린 시절로부터 벗어나 성과 완전히 독자적인 관계를 맺는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본질에서 이탈하거나 최고의 것을 소유할 자격이 없어지면 어쩌나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격은 관능적인 체험이며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이나 향기로운 과일이 혀를 가득 채울 때의 순수한 느낌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무한한 경험이며 세상을 아는 것, 모든 지식 가운데서도 가장 충만하고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격을 갖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악용하거나 허비하면서 살다가 지쳤을 때를 위한 자극으로 그리고 절정에 이르기 위한 집중이라기보다 한낱 오락거리로 취급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인간은 먹는 것까지 뭔가 다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궁한 나머지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차고 넘치는 나머지 이 기본적인 욕구의 명확한 본질이 흐려지게 되었고 심오한 것이든 단순한 것이든 모든 빈곤함의 본질 또한 그와 비슷하게 흐려졌습니다. 그렇지만 개개인은 그런 기본 욕구 자체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존적인 개개인은 어떨지 몰라도 고독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개개인은 동식물에 깃든 아름다움이 소리 없고 지속적인 형태의 사랑과 그리움이라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고 동물을 식물 보듯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이나 육체적 고뇌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을성 있게 그리고 의욕적으로 결합하고 성장하며 쾌락이나 고뇌보다 더 크고 의지나 저항보다 더 강력한 필연성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말입니다. 인간이 사소하게 그지없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비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진지하게 간직하며 그것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대신 그 끔찍한 무게를 견디고 느낄 수 있다면 또 정신적인 것으로 보이든 육체적인 것으로 보이든 어차피 매 한 가지인 자신의 번식력에 경외심을 가질 수 있다면 정신적인 창조 역시 육체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과 본질적으로 같으며 단지 육체적인 쾌락의 더 나지막하지만 더 영원한 반복일 뿐입니다. 창조자가 되어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이 세상에서 그 생각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실현시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며 그런 생각을 하는 즐거움은 그것이 수백만 번의 탄생을 거치면서 물려받은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입니다. 창조자의 생각 속에서 그동안 잊혀진 수많은 사랑의 밤들이 되살아나 그 생각을 품위와 고귀함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밤에 흔들리는 유격과 뒤얽혀서 함께 나타나는 생각들은 진지하게 일하며 달콤한 것을 모읍니다. 몸을 일으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노래하게 될 어떤 시인을 위해 깊이와 힘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각들은 미래를 불러옵니다. 그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거나 맹목적인 것일지라도 미래는 오게 되어 있고 새로운 사람이 일어설 것입니다. 여기에서 완성되는 듯 보이는 우연의 땅 위에 저항력 있고 힘찬 시가 난자를 향해 뚫고 들어가는 법칙이 싹 틉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깊은 내면에서는 무엇이든 법칙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만 손해일 뿐인데도 꼭꼭 봉해진 편지처럼 뭔지도 모르는 채 남에게 그 비밀을 전달합니다. 이름이 너무 많은 것이나 경우가 너무 복잡한 것 때문에 헷갈리지는 마십시오.
모든 것 위에는 위대한 모성이 공통되는 그리움으로서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근사한 표현대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존재인 처녀의 아름다움은 예감하고 준비하며 불안해하면서 한편으로 동경하는 모성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머니의 아름다움은 헌신하는 모성에 있으며 할머니한테는 오랜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남자한테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창조해내는 것도 일종의 출산인 셈이어서 남자가 깊은 내면에 충만한 가운데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출산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근본적으로는 사실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릇된 감정이나 불만에서 벗어나 반대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형제나 이웃으로서 서로를 찾고 또 자신에게 부과된 성의 무게를 진지하고 참을성 있게 같이 짊어지기 위해 인간으로서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고독한 자는 언젠가 많은 사람들한테 가능해질지도 모를 것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실수가 적은 자신의 손으로 일궈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고독을 사랑하고 고독이 그럴싸하게 들리는 비탄의 소리와 함께 당신에게 가져다주는 고통을 견뎌내십시오.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멀리 있다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곧 당신 주변이 넓어지기 시작했음을 가리키는 것이니까요. 당신과 가까운 관계인 사람들이 멀리 있다면 당신의 넓이는 이미 별들 틈에 끼어 있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도 같이 데려갈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한 당신 모습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뒤처진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들 앞에서 자신감 있고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의구심으로 그들을 괴롭혀서는 안 되며 그들이 이해할 수 없을 법한 당신의 기대감이나 기쁨으로 그들을 놀라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 스스로 달라지면 반드시 바뀔 필요가 없는 어떤 소박하고 믿을 만한 공통점을 그들과 공유하고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들의 낯선 삶의 형태를 사랑하고 당신에게 친숙한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늙어가는 사람들에게 관대하십시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늘 펼쳐지는 드라마에 소재를 공급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자녀의 힘을 다 빼버릴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효과가 있고 따스하게 해주는 부모의 사랑을 소진시켜버립니다. 그들한테서 조언을 요구하지 말 것이며 이해해 주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만 유산처럼 당신을 위해 보존되고 있는 사랑을 믿고 또 그 사랑 안에 힘이 있으며 당신이 아주 멀리 가려고 굳이 벗어날 필요가 없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선은 당신을 자립적으로 만들어주고 모든 것이 온전히 당신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직업에 이르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그 직업의 형식으로 인해 당신 내면의 삶이 구속당하는 느낌이 드는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십시오. 나는 그 직업이 엄격한 관리의 지배를 받고 있어 자신의 과제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가질 여지를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독은 너무나 낯선 상황 가운데에서도 당신에게 버팀목과 고향이 되어줄 것이며 그 고독을 출발점으로 삼아 당신의 모든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바람은 당신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나의 믿음이 당신과 늘 함께합니다.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EBS 오디오북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신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을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로마 1903년 10월 29일 친애하는 카푸스 씨, 당신의 8월 29일자 편지를 내가 받아본 것은 피렌체에 있을 때였고 2달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답장이 이렇게 늦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여행 중에는 편지를 쓰는 것이 꺼려집니다. 편지를 쓰려면 꼭 있어야 할 도구 말고도 고요함과 고독, 그리고 지나치게 낯설지 않은 시간 같은 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6주 전쯤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로마는 텅 비고 후덥지근한 도시였으며 그런 상황은 기타 실질적인 적응 문제와 더불어 우리 주변의 어수선함이 도대체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타향살이의 부담과 함께 낯설음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데 한몫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가 처음 며칠간은 우울하기 그지없어 보인다는 것도 헤아려야 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은 이 도시가 자아내는 생기 없고 우중충한 박물관 분위기와 어떻게든 보존하려고 안간힘 쓰고 있는 과거의 역사 탓일 것입니다. 그 덕분에 현재가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지요. 또 사실상 다른 시대에, 그리고 우리 것이 아닌 삶의 우연한 잔재물에 지나지 않는 찌그러지고 파괴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학자들에 의해 더 부풀려지고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에 의해 습관적으로 모방되는 극도의 과대평가 탓이기도 하겠죠. 날마다 방어를 하며 몇 주를 지내다 보면 아직 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결국 제정신으로 돌아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이곳의 아름다움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수많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끊임없이 찬미를 받아왔지만 사실은 망일꾼의 손에 의해 보정된 것일 뿐 이 모든 유물들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진심이 담겨있지도 않고 아무 가치도 없다. 하지만 어딜 가나 아름다운 건 많이 있으니까 여기도 아름다운 것이 많기는 합니다. 끝없이 생명력이 넘치는 물은 옛 로마 시대의 수로를 지나 대도시로 흘러들어가서는 광장에 있는 접시 모양의 둥근 돌 위에서 춤을 추다가 큼직하고 넓은 수조 안으로 옮겨가 낮에는 나지막하게 찰랑대는 소리를 내더니 별이 빼곡하고 바람에 부드러워진 밤이 되면 더 큰 소리로 찰랑거립니다. 또 이곳엔 정원과 잊을 수 없는 가로수길, 그리고 아래로 미끄러지듯 흐르는 물을 본떠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경사가 낮고 폭이 넓은 계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상을 통해 우리는 생각을 가다듬고 끊임없이 제잘되는 까다로운 다수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되찾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영원한 것과 조용히 공감할 수 있는 고독한 것이 변함없이 내재되어 있는 극소수의 대상을 서서히 인지할 줄 알게 됩니다. 아직까지 나는 로마 시내의 캄피돌리오 광장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로마의 미술품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청동 기마상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만 있으면 큰 공원 안 깊숙한 곳에 도시와 그 소음, 그리고 우연을 피해 길을 잃은 듯 숨어있는 조용하고 소박한 공간으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겨우내 나는 그곳에서 지내면서 적막함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 적막함이 내게 유용하고 좋은 시간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면서 내게 단순한 집 그 이상이 될 그곳에서 당신에게 더 긴 편지를 쓰겠습니다. 그 편지에서 당신의 시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지요. 오늘은 당신의 편지에 언급된 책이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혹시 책이 보르푸스 베르데로 왔다가 당신에게 되돌아가지 않았나요? 책이 당신에게 되돌아갔다면 가장 마음이 놓일 텐데요. 혹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분실될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탈리아의 우편 사정이 좋지 않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요. 물론 나도 그 책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완성된 시는 언제든 당신이 내게 보여준다면 읽고 또 읽으면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체험해 볼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며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로마 1903년 12월 23일. 친애하는 카푸스 씨, 곧 크리스마스가 될 테니 당연히 내 인사를 받으셔야죠. 축제 분위기 속에서 당신이 짊어진 고독의 무게가 평소보다 더 무거워지더라도 그것의 위대함을 깨닫는다면 그 고독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위대하지 않은 고독은 어떤 것인가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독은 한 가지밖에 없으며 그 단 하나의 고독은 위대하고 짊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그 고독을 진부하기 그지없고 유치한 공통점과 맞바꾸거나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또는 가장 합당치 않은 것 등등하고는 일치하는 것이 별로 없는 허상과 맞바꾸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고독이 성장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고독이 성장하는 것은 소년의 성장만큼이나 고통스럽고 봄이 시작되는 순간처럼 슬프니까요. 그렇지만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필요한 것은 오로지 이것, 즉 고독, 위대한 내면의 고독뿐이니까요. 우리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몇 시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어른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며 중요하고 대단해 보이는 일과 얽혀 있을 때 그들이 너무 분주해 보이고 그들의 행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고독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어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시시하고 그들의 직업이 경직되어 있으며 삶과 더 이상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가 지닌 깊이와 자신의 고독이 지닌 넓이를 가지고도 왜 어렸을 때처럼 낯선 것보다 더 멀리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요? 자신의 고독 자체가 바로 일이고 지위이며 소명인데도 말입니다. 또 어째서 어린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반항이나 경멸로 치부하려 드는 걸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고독이지만 반항과 경멸은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자신이 구별되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인데도 말입니다. 당신이 내면에 품고 있는 세계를 생각해보고 그 생각에 당신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십시오.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이라고 하든 자신의 미래를 향한 동경이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당신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당신이 주변에서 인지하는 그 어떤 것보다 우위에 두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당신의 사랑을 독차지할 가치가 충분하며 그것에 어떻게든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긴 하지만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규명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용기를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어떤 입장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가요? 당신의 직업이 힘들고 당신과 맞지 않는 점투성이라는 건 잘 알고 있으며 당신이 푸념을 늘어놓으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예측이 맞아떨어졌지만 나는 당신을 달래줄 수도 없고 단지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라고는 어느 직업이나 다 마찬가지여서 개개인에 대한 요구나 적대감, 그러니까 말없이 퉁명스럽게 몸이 건조한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사람들의 미움을 사는 일이 다반사가 아닐까 생각해보라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참고 지내야 하는 상황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인습이나 편견, 오류 등의 짐을 더 무겁게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자유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도 마음이 넓고 여유가 있으며 실제 삶을 이루는 본질적인 것들과 좋은 관계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고독한 개인만이 심오한 법칙의 지바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으러 나가거나 사건으로 가득한 저녁 노을을 내다보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낀다면 모든 상황은 그 사람이 아직 한창 살 나이일지라도 마치 죽었을 때처럼 그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카푸스 씨, 사람들과 당신 사이에 공통점이 없다면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들과 가까워지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아직까지는 밤이 있고 나무와 많은 나라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있으며 아직은 사물이나 동물 모두 사건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당신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당신한테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신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서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 것이나 그 시절과 관련된 단순함이나 적막함을 떠올리는 것이 불안하고 괴로운 일이라면 카푸스 씨, 당신이 정말로 신을 잃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 당신이 신을 가져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런 적이 있다면 대체 언제였나요? 성인 남자들도 애를 써야만 가질 수 있고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신을 한낱 아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을 진정으로 가진 사람이 작은 돌을 흘리듯 쉽게 신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기시나요? 아니면 신을 가진 사람이 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신이 그를 잃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런데 당신의 어린 시절에는 신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스도가 자신의 동경 때문에 기만당하고 마호메트는 자신의 자만심에 속은 것을 당신이 예감한다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이 없다는 것을 당신이 느끼고 깜짝 놀란다면 도대체 무슨 권리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신을 마치 잃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찾고 그리워하는 것입니까? 왜 당신은 신을 언젠가 도래할 분 또는 우리에게 다가올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나무에 마침내 연글게 될 열매이고 우리는 그 나무의 잎이 아닐까요?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신의 탄생을 생성의 시간 안으로 던져넣지 못하게 또 위대한 잉태의 역사 가운데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어느 날처럼 당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막는 건가요? 일어나는 모든 일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작 자체는 언제나 아름다운 것이므로 그것이 신의 시초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신이 가장 완전한 존재라면 그분 앞에는 그보다 하찮은 존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수히 차고 넘치는 가운데에서 신이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게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안에 품으려면 신이 마지막 존재여야 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찾고 있는 신이 이미 존재했었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벌이 꿀을 모으듯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가장 달콤한 것을 가져와 신을 세웁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찮은 것을 가지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일과 휴식, 침묵 또는 작고 고독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자나 추종자 없이 혼자 행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조상들이 우리를 체험하기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신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오래전에 쓰러진 조상들은 우리 운명 위에 올려진 짐으로, 소리를 내며 흐르는 피로, 그리고 시간의 심연에서 떠오르는 몸짓으로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언젠가 신 안에 아득히 먼 곳에 이르고자 하는 당신의 희망을 앗아갈지도 모를 뭔가가 있습니까? 카푸스 씨, 신이 시작을 하기 위해 당신한테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두려움일지도 모른다는 경건한 느낌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과도기에 접어든 요즘이야말로 당신이 어렸을 때 신에게 전념했던 적이 있는 것처럼 당신 안의 모든 것이 신에게 귀의할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쾌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막 오려고 하는 봄에게 흙이 안겨주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생성 과정에서 신에게 안겨주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기운 내십시오. 라이너 마리아 릴케. 로마 1904년 5월 14일. 친애하는 카푸스 씨, 지난번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도 한참 동안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다음엔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답장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평온하고 기분이 좋은 날에 편지를 써서 당신에게 보내고 싶었답니다. 이제는 한결 컨디션이 좋아져서 당신에게 안부를 전하고 당신의 편지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 요량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당신의 소네트를 여기에 옮겨 적었습니다. 이 시가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데다 조용하고 단정한 태도가 엿보이는 형식에서 타고난 재주를 보여주고 있어서요. 이 소네트는 당신이 내게 읽도록 해준 시들 가운데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옮겨 적은 자신의 작품을 다시 음미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새로운 경험인지 잘 알고 있기에 옮겨 적은 것을 당신에게 보내드립니다. 완전히 생소한 것을 보듯 이 시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어떤지 가슴 깊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 소네트와 당신의 편지를 자주 읽어보는 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었으므로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독한 가운데 그 고독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뭔가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바람이야말로 당신이 침착하고 압도하는 태도로 그것을 하나의 도구처럼 이용한다면은 당신이 고독을 넓은 곳으로 퍼뜨리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사람들은 쉬운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면을 쫓아 모든 것을 해결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도 말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어려운 것에 의지하고 있으며 자연의 만물도 어려운 것의 방식에 따라 성장하고 자신을 지키는가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에게서 벗어나 고유의 것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우리가 어려운 것과 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을 확실한 사실입니다. 고독하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고독은 어려운 것이고 무언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한테 그것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역시 좋은 것입니다. 사랑도 어려운 것이니까요. 인간 대 인간의 사랑,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부과된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자 극한적인 것이고 최후의 시련이자 시험이며 그 밖의 모든 것은 한낱 준비에 불과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초보적인 젊은이들은
아직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들은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성심성의껏 온 힘을 다해 자신의 고독하고 불안스레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움의 시간은 언제나 길고 고립된 시간인 만큼 사랑은 오래 가고 삶 안으로 깊숙이 파고듭니다. 고독 또는 고양되고 심화된 외로움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은 처음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헌신하고 전념하며 제2의 누군가와 결합한다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 있어 성숙해지고 자기 안에서 무언가 될 수 있으며 세계가 될 수 있는 숭고한 계기가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세계가 되라는 것은 개개인에게 너무 크고 염치 없는 요구이며 말하자면 택함과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단지 그런 의미에서, 즉 자신을 갈고 닦는 일로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어려운 일이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너무 커서 초보자인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거울 정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사랑을 무거운 짐이나 견습 기간쯤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사람들의 자기 존재에 가장 진지한 진의를 숨긴 가볍고 경박한 온갖 놀이에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에 올 세대들이 작은 발전을 감지하거나 홀가분한 기분을 느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한 개인이 제2의 어떤 개인과 맺고 있는 관계를 편견 없이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를 맺고 살려는 우리의 시도는 본보기로 삼을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의 조심스러운 시작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들을 더러 찾아볼 수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처녀든 부인이든 여성들은 새롭게 자기만의 발전을 해가는 가운데 일시적으로만 남자들의 나쁜 습관이나 좋은 태도를 모방하고 남자들의 직무를 되풀이합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과도기가 지난 후에는 여성이 단지 남성의 왜곡된 영향으로부터 자신의 가장 독자적인 본질을 정화시키기 위해 그렇게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변장을 해왔음이 밝혀질 것입니다. 여성의 내면에 깃들어 살고 있는 삶이 더 직접적이고 생산적이며 더 신뢰가 가는 것이므로 그들은 근본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육체적 결실의 무게로는 삶의 표면 아래로 잡아당겨지지 못하며 오만하고 성급해서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남성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사람 말입니다. 고통과 굴욕을 참고 견뎌낸 이 인류의 절반, 여성은 자신의 외적인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한낱 여자일 뿐이라는 인습을 떨쳐버리고 나면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낼 것입니다. 한편 남자들은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야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언젠가는 그 명칭이 더 이상 남성의 반대 개념에 불과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의 어떤 것, 그러니까 보충이나 한계가 아니라 오로지 삶과 존재만을 생각하게 되는 어떤 것, 즉 여성이라는 인간을 나타내는 처녀와 부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진전은 지금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 연애 체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이상 여자 대 남자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을 의미하는 관계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더 인간적인 사랑은
우리가 전력을 다해 애써 준비하는 사랑, 즉 두 사람의 고독이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 경계를 짓는가 하면 또 반갑게 인사하는 사랑과 닮았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하자면 소년 시절 한때 당신에게 주어졌던 그 위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절 당신의 마음속에 크고 훌륭한 소망들,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데 지금까지도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굳은 결의들이 영그러 있었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은 강하고 힘있게 당신의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당신에게는 최초의 고독이었으며 당신이 자신의 삶에 처음으로 행한 내면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카푸스 씨,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스웨덴 플레디에 위치한 보르에비 고르드에서 1904년 8월 12일. 친애하는 카푸스 씨, 당신은 스쳐 지나가는 여러 가지 큰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조차도 당신한테 힘들고 마음 상하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처럼 큰 슬픔이 그냥 스쳐 지나갔다기보다는 당신의 한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당신의 본질 가운데 어딘가 어떤 부분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다만 슬픔을 사람들 틈으로 가져가서 그 슬픔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고 나쁜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대충 병을 치료할 때처럼 그 슬픔은 잠시 물러났다가 짧은 휴식을 취한 뒤 훨씬 더 걷잡을 수 없는 모습으로 엄습해 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마음속에 쌓이는 그 슬픔은 삶, 즉 그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며 사라지지 않고 거부된 잃어버린 삶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 그리고 우리의 예감을 넘어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기쁨을 맛볼 때보다 더 큰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슬픔을 견뎌낼 것입니다. 슬플 때가 바로 무언가 새로운 것 또는 미지의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줍어서 주저하며 입을 다무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뒤로 물러나고 정적이 나타나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이 그 가운데에 서서 침묵을 지킵니다. 우리의 슬픔은 거의 모두가 우리의 생소해진 감정이 살아있는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우리에게 마비된 상태로 느껴지는 긴장의 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친숙하고 익숙한 모든 것은 우리한테서 잠시 떨어져 나가고 우리는 자신에게 나타난 생소한 것과 혼자 있게 됩니다. 또 우리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태인 어떤 과도기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 또한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것, 즉 새로 추가된 것은 우리 심장 안으로 들어왔다가 그 가장 안쪽에 있는 심실로 옮겨간 후 그곳에도 더 이상 없고 이미 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우리를 믿게 만들기가 쉬울지 모르겠으나 손님이 오면 집이 달라지듯 우리도 변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왔는지 말할 수 없고 또 어쩌면 그것을 영영 모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다가오기에 앞서 우리의 내면부터 달라지기 위해 미래가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징후는 많습니다. 또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슬플 때 고독한 상태에서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고 멍한 듯한 순간에 미래는 우리를 기습하며 그 밖에 소란스러운 불의의 시점보다 훨씬 더 삶에 가까이 서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는 미래가 마치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자로서 더 조용하고 더 참을성 있으며 솔직할수록 새로운 것은 그만큼 더 깊이 그리고 더 확고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더 잘 습득하게 되며 그것이 더욱더 우리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먼 훗날 그 일이 일어나면 자신이 새로운 것과 유사하며 가깝다는 것을 가슴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생소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오래전부터 우리의 일부였던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우리의 발전도 점차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 방에 있다가 어떤 준비나 과도기 같은 것도 없이 갑자기 높은 산 꼭대기에 우뚝 세워진다면 그와 비슷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무엇에 비할 바 없는 불안감과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존재에 내던져진 느낌이 그를 파멸로 몰아갈 지경에 이르겠지요. 그는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나 무한한 공간으로 내팽개쳐진 또는 수천 수만 개로 산산조각난 듯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자신의 감각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해명하기 위해 그의 뇌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꾸며낼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고독해지는 자를 위해 거리를 비롯하여 모든 척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변화로 인해 갑자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산 꼭대기에 세워진 사람의 경우처럼 예사롭지 않은 상상과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듯 보이는 기묘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체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되도록 넓게 받아들여야 하고 듣도 보도 못한 일 등 어떤 것이든 그 안에서 가능해야 하니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묘하고 이상한 그리고 해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용감해지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세계가 공포에 차 있으면 그것은 곧 우리의 공포이며 우리의 세계에 메울 수 없는 틈이 있으면 그 틈은 곧 우리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에 위험이 있으면 우리는 그 위험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어려운 것에 의지해야 한다고 조언해주는 그 기본 법칙에 자신의 삶을 맞추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가장 낯설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친숙하고 충실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민족의 시초가 되는 옛 신화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극적인 순간에 공주로 변하는 용에 관한 신화도 있듯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든 용은 언젠가 아름답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볼 순간만 애타게 기다리는 공주일지도 모릅니다. 또 끔찍한 것은 무엇이든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도움만 바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프스 씨, 당신이 아직 본 적 없을 만큼 큰 슬픔이 당신 앞에 나타나더라도 놀라서는 안 됩니다. 불안감이 마치 빛과 구름 그림자처럼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삶이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당신을 손 안에 꼭 쥔 채 놓지 않으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어째서 당신은 어떤 불안감이나 어떤 고통, 어떤 우울한 기분 같은 것을
당신의 삶에서 내쫓으려 합니까? 그런 상태들이 당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아직 모르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로 자신을 괴롭히려 합니까? 당신이 과도기에 있으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스웨덴의 욘세레드에 있는 푸에리보리에서 1904년 11월 4일 친애하는 카푸스 씨, 요 근래에 편지 없는 동안 나는 계속 집에 없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너무 바빠서 답신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벌써 편지를 여러 통 쓰느라 내 손이 지쳐서 글씨를 쓰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아 적게 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 할 말이 많을 텐데 사정이 그러지 못하니 당신이 보내오는 장문의 편지에 짧은 답장밖에 보내주질 못하는군요. 카푸스 씨, 나는 그런 답장이나마 당신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당신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편지가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주 의구심이 들곤 하니까요. 그럼요, 도움이 되고 말고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 없이 또 고마워하지도 말고 그냥 내 편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될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내가 지금 당신의 말에 일일이 답을 하는 것은 괜한 헛수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회의에 빠지는 당신의 성향이나 외적인 삶과 내적인 삶을 잘 조화시키지 못하는 당신의 무능력 또는 그 밖에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것에 대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내가 이미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언제나 당신이 견디기에 충분한 인내심과 믿음을 가지기에 충분한 단순함을 자기 안에서 찾았으면, 그리고 어려운 것과 다른 사람들 틈에서의 고독에 대한 당신의 신뢰가 점점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삶이 되어가는 대로 자신을 내맡기십시오. 내 말을 믿어도 좋습니다. 어떤 경우든 삶은 늘 오르니까요. 그리고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당신을 통합하고 고양시키는 감정은 모두 순수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본질 가운데 한쪽 면만 엄습해서 당신을 왜곡시키는 감정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또 지금까지 가장 좋았던 시절의 당신 모습 그 이상을 당신한테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정당합니다. 어떤 감정의 고조든 그것이 당신의 온 몸을 흐르는 피 속에 있고 도취나 우울한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그 까닭을 알고 있는 기쁨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의구심 또한 당신이 그것을 길들이기만 한다면 좋은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의구심은 유식해져야 하고 비평이 되어야 합니다. 의구심이 당신의 무언가를 망치려고 할 때마다 그 무언가가 왜 보기 싫은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의구심에게 증거를 요구하고 의구심의 말이 맞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의구심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거나 심지어 대드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러서지 말고 주장의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면서 매번 주의 깊고 단호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의구심이 파괴자에서 최고의 일꾼으로 탈바꿈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카푸스 씨,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최근 프라하 독일인의 노동지에 발표된 단편시의 별도 인쇄본을 동봉해서
당신에게 보내드립니다. 그 시에서 내가 삶과 죽음에 대해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굉장한 것인가에 대해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파리 1908년 12월 26일. 카푸스 씨, 당신이 보내주신 그 근사한 편지를 받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실 겁니다. 진실되게 그리고 호소력 있게 당신이 전해준 소식은 내게 너무나 반가운 것이었고 오래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게는 정말 좋은 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사실은 이 답장을 성탄 전야에 쓸 생각이었는데 이번 겨우내 일에 파묻혀 지내다 보니 성탄절이 너무 빨리 다가와서 몇 자 적기는커녕 최소한으로 필요한 일조차 처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탄절 연휴에 나는 문득문득 당신 생각을 하면서 남쪽의 그 거센 바람이 덥석 삼켜버리기라도 할 듯 휘몰아치는 텅 빈 산속에 자리 잡고 있는 쓸쓸한 요새에서 당신이 얼마나 적적할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 소리와 움직임에게 여지를 허용하는 고요는 정말 대단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먼 바다의 모든 것에 현재가 덧붙여져 가장 깊은 내면의 소리로 선사시대의 화음을 이루며 같이 울려 퍼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신이 신뢰와 인내심을 가지고 더 이상 당신의 삶에서 지어낼 수 없는 그 숭고한 고독이 혼자 작용을 하도록 내버려 두기만을 바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고독은 당신이 곧 체험하고 행하게 될 모든 것에 익명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는 가운데 나지막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서 조상들의 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우리 자신의 피와 합쳐져 유일무이하고 되풀이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확고부동하고 말로 나타낼 수 있는 존재, 그 칭호, 그 제복, 그 직위, 그처럼 손에 붙들 수 있고 구체적인 모든 것을 지니고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고립되고 수가 많지 않은 부대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진지함과 필연성을 취하여 군인이라는 직업상 유유자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벗어나 주의 깊은 헌신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기 나름의 관심을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키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작용하며 때때로 우리를 위대한 자연의 법칙 앞에 세우기도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예술 역시 하나의 살아가는 방식에 불과하므로 어떻게든 살아가면서 부지불식간에 예술을 할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이고 얼치기 예술가 같은 직업, 즉 예컨대 전체 저널리즘과 거의 모든 비평 그리고 문학인내 하는 것에 4분의 3이 하고 있는 행태처럼 예술과 가까운 척하면서 모든 예술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부정하고 공격하는 직업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직업에서 예술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말해 나는 당신이 그런 엉터리 예술에 빠질 위험을 이겨내고 거친 현실 어딘가에서 고독하고 용기 있게 지내고 있어 마냥 기쁩니다. 다가오는 해에도 당신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더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 책은 프란츠 크사버 카푸스라는 젊은 시인에게 쓴 10통의 편지와 1919년부터 24년 사이에 리자 하이제라는 여인에게 쓴 편지들을 묶었는데요. 우리는 이 편지들을 통해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시인이자 독특한 감성을 가졌던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생각과 감정의 행적을 조금이나마 뒤쫓아 볼 수 있습니다. 릴케는 2000편이 넘는 시를 쓰고 수천 통이 넘는 편지를 썼지만 특히 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창작 과정에 대한 고독과 지혜, 사랑, 또 자연이 사람에게 얼마나 정신적이고 실용적인 가르침을 주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고전 읽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3시부터는 화제의 베스트셀러가 이어집니다.